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안개, 자욱한 마을에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나라의 큰 시험에서 장원 급제자를 배출하기로 유명한 진대감댁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우러러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태어나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오르지만 이상하게도 30을 넘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하늘이 너무 큰 재주를 주었기에 그 대가로 수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 집안 내막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대감댁의 담장은 어른 키보다 훨씬 높아서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구불구불한 가지를 뻗어 마당 전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진대감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선율 도령은 그런 아버지의 기대와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 사이에서 하루하루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율 도령은 본래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산과 들을 거닐며 시를 짓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리만치 하얗고 눈매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님들이 장원급제를 하고 금이 환양한 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이 밤마다 무언가에 쫓기듯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모습은 어린 선율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공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대감은 선율을 사랑방으로 불렀는데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벽장에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어 선율의 앞에 내려놓았고 그 상자에서는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율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진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는데 그 안에는 칠흑같이 검고 윤기가 흐르는 벼루 하나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을 대대로 지탱해온 보물이다. 진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려 퍼졌으며 그의 눈빛은 벼루를 향한 경외심과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내 형님들도 모두 이 벼루의 먹을 갈아 글을 쓰고 장원급제를 하셨느니라. 이제 너도 다가오는 과거 시험을 위해 이 벼루를 써야 할 때가 되었다. 선율은 벼루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벼루는 보통의 돌이 아니라 마치 깊은 밤에 어둠을 떼어다가 굳혀 만든 것처럼 검고 표면에는 물결 무늬인지 짐승의 털 모양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율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벼루에 손가락을 대는 순간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의 차가움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내뿜는 원한 섞인 한기처럼 느껴져서 선율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대감은 아들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로지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벼루를 선율의 품에 안겨주며 반드시 이 벼루로만 공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선율은 무거운 벼루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하여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서안 위에 벼루를 올려놓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고 촛불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선율은 형님들이 죽기 전에 남겼던 말들, 밤마다 들려오던 헛소리와 비명들이 귓가에 맴돌아 괴로워하며 자리에 앉아 멍하니 벼루를 응시했습니다. 이 벼루가 정말 가문의 복을 가져다주는 물건인지 아니면 형님들의 생명을 갉아먹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선율은 떨리는 손으로 먹을 잡았습니다.
연적에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물방울은 벼루 위에서 맑게 퍼지지 않고 마치 검은 떼수로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선율이 먹을 갈기 시작하자 스윽스윽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돌과 먹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선율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먹물은 유난히 짙고 검어서 붓을 담그면 붓끝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율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쓰려 했지만 손이 제멋대로 떨려 붓끝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평소 외우던 문장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창호지 위로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앙상한 손가락들이 벼루를 향해 뻗어오는 것처럼 보여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대감댁의 서재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진대감댁 도령이 장원 급제를 하겠구나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앉아있는 선율은 벼루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선율은 먹을 갈면 갈수록 자신의 생명력이 조금씩 벼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탈진감을 느꼈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선율의 귀에는 바람소리와 섞여 희미한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늙은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젊은 선비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찾아야 해.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의 글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처량하고 원통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선율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벼루만이 차가운 광택을 뿜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율은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듣는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먹을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율의 얼굴은 밤새 앓은 사람처럼 보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간 선율을 본 진대감은 오히려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밤새 열심히 공부한 증거라며 흡족해했고 더욱 정진하여 가문의 이름을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율은 아버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차마 벼루가 무섭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종인 만석 노인은 마당을 쓸다가 선율의 뒷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만석 노인은 진대감 댁에서 3대를 모셔온 하인으로 이 집안의 영광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율의 형님들이 죽어가던 날 밤마다 사랑방 주변에서 목격했던 기이한 현상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막내 도령인 선율마저 그 불길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선율이 다시 벼루 앞에 앉았을 때 벼루에 담긴 먹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낯선 사람의 형상이 겹쳐 보이는 듯하여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는 그저 검은 먹물뿐이었지만 선율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고 쿵쿵거렸습니다. 벼루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선율의 공포를 먹고 자라나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습해져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입김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율의 글씨체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본래 유려하고 부드러웠던 필체가 날카롭고 힘이 넘치면서도 어딘가 한이 서린 듯한 기운을 풍기게 되었습니다. 선율 자신도 붓을 잡으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글이 술술 써지는 경험을 하며 놀라워했지만 글을 다 쓰고 나면 극심한 두통과 함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시험관들이 본다면 단번에 감탄할 만큼 뛰어난 문장들이었으나 그 문장 속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이 묘하게 배어 있어 읽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환청은
이제 더욱 또렷해져서 선율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귓가에서 누군가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하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소리는 선율의 꿈속까지 파고들어 그는 꿈속에서도 끝없이 쌓인 서류 더미 속을 헤매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언제나 과거 시험장이었고 수많은 선비들이 붓을 놀리는 소리 사이로 관복을 입은 한 노인이 피를 흘리며 시험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선율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려다가 책상 위에 놓인 벼루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벼루 속의 먹물이 스스로 일렁이며 작은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이한 현상의 선율은 숨조차 쉴 수 없었고 마치 벼루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압도되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율은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기척을 느꼈는데 그 기척은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는 서늘한 냉기 그 자체였습니다. 도련님 벼루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 것은 귀신이 아니라 바로 만석 노인이었습니다. 만석 노인은 한밤중에 주인의 눈을 피해 몰래 선율의 방을 찾은 것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부적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선율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 집안의 어르신들은 모두 그 벼루 때문에 화를 입으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가문의 영광이라 하시지만 그것은 산 사람의 명줄을 태워 얻는 헛된 명예일 뿐입니다. 만석 노인의 말은 선율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지만 이미 아버지의 기대와 가문의 무게에 짓눌린 선율은 노인의 말을 듣고도 선뜻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둠 속에 잠긴 벼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벼루는 그런 선율의 망설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짙은 어둠을 뿜어내며 선율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율은 노인을 돌려보낸 뒤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벼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벼루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라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한 글자들이 허공에 떠다니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벼루에 맺힌 원혼이 보여주는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었습니다. 선율이 무의식적으로 붓을 들어 먹물을 찍자 벼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먹물을 듬뿍 머금게 해주었습니다. 종이 위에 붓을 대자마자 선율의 손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장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험의 답안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핏빛 어린 상소문과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종이를 채워가는 글자들은 먹물이 아니라 마치 붉은 피로 쓴 것처럼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쯤에야 선율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책상 위에는 자신이 쓴 기억도 없는 종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려 했지만 글자들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버렸습니다. 선율은 극심한 공포와 함께 이 벼루 속에 갇혀있는 것이 단순한 귀신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는 강한 집착과 원한을 가진 아주 강력하고 슬픈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벼루 주변만큼은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선율은 창백한 얼굴로 벼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벼루는 나를 장원급제시켜줄지도 모르지만 그 대가로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구나. 과연 나는 이 벼루의 주인인가? 아니면 이 벼루의 재물인가? 선율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마을 어귀에서는 낯선 손님들이 진대감댁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몰려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진대감의 먼 친척들이었는데 그들은 선율 도령이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미리 축하를 하겠다며 찾아온 불청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앞으로 진대감댁이 누리게 될 권세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고 그 소란스러움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던 진대감댁의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진대감은 내심 그들의 방문이 귀찮았지만
가문의 위세가 드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하여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고 술상을 차리라 명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 찼는데 그들은 사랑방과 마당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떠들썩하게 웃어대며 선율의 등을 두드리거나 덕담을 가장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장원을 하면 우리 가문은 명실상부한 명문가가 되는 것이야. 침이 튀도록 떠들어대는 친척 아저씨의 붉은 얼굴을 보며 선율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렁거리는 구역질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선율의 방에 있는 검은 벼루는 주인의 고통을 감지한 듯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술자리가 무르익자 선율은 피곤함을 핑계로 겨우 소란스러운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방문을 닫자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며 무거운 정막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방 안은 낮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벼루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검은 광택을 번들거리고 있어 선율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친척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는 그를 다시 책상 앞으로 밀어붙였고 그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절망감 속에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벼루 앞에 앉았습니다. 선율이 연적을 기울여 벼루 위에 물을 붓자 이번에는 물이 벼루 바닥에 닿기도 전에 치익하는 소리를 내며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선율이 다시 물을 넉넉히 부었지만 물은 맑은 빛을 잃고 벼루의 검은색에 물들어 마치 썩은 웅덩이처럼 탁하고 끈적거리는 액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향긋한 묵향이 아니라 비릿한 피냄새와 오래된 종이가 썩는 듯한 쾌쾌한 냄새가 뒤섞여 있어 선율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 없어 억지로 숨을 참으며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까는 손에 느껴지는 감촉은 매끄러운 돌의 느낌이 아니라 마치 거친 모래밭을 긁거나 누군가의 마른 뼈를 긁어내리는 듯한 끔찍한 진동으로 전해져 선율의 온몸의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던 소리는 점점 변하여 누군가가 억지로 문을 뜯어내려 하거나 날카로운 손톱으로 벽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바뀌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율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벼루 위에서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시커먼 먹물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먹물은 점점 불어나 벼루 밖으로 흘러넘칠 듯이 찰랑거렸습니다. 그때 먹을 갈던 선율의 귓가에 찌익하고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방 안 어디에도 없는 소리였지만 너무나 또렷하여 고막을 찢을 들려완 듯했습니다. 이어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아니다. 이것은 내 아이의 것이 아니다 라는 중얼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탁하고 젖어 있었습니다. 선율은 붓을 쥐고 있던 손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고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어 허공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욱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벼루 속의 먹물이 소용돌이 치더니 그 검은 액체 속에서 하얀 거품 같은 것이 일어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구겨진 종이 뭉치 같기도 하고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선율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다리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아 의자에서 넘어질 뻔하며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벼루 속의 형상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신 선율의 머릿속으로 직접적인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이 진 대감댁 만세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활기찬 소리는 이 방 안의 공포와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선율을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선율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코앞에 있는 벼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벼루는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 억울한 사연을 품은 통로가 되어 저승과 이승을 잇고 있었고 선율은 그 통로 앞에 홀로 던져진 재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만석 노인이 쟁반에 따뜻한 차를 받쳐 들고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쉴 새 없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 노인은 차를 책상 한 구석에 내려놓으며 벼루를 힐끔 쳐다보더니 마치 벼루가 듣기라도 할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색이 마치 죽은 사람 같습니다. 노인의 말에 선율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 노인은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선율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의 주름진 손이 선율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 집안에서 5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큰 도련님도 작은 도련님도 떠나시기 전에는 꼭 도련님과 같은 눈을 하고 계셨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밤마다 벼루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선율은 노인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아 쉰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대화라니요? 형님들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단 말입니까? 만석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벼루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큰 도련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울며 비셨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는 공부가 힘들어 헛소리를 한다며 매질을 하셨지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은 촛불 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이 벼루는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감마님의 조부님께서 한양에서 이 벼루를 가져오시던 날을 기억합니다. 만석 노인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개들이 짖지를 않고 꼬리를 내린 채 숨어버렸고 우물물이 붉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조부님께서는 이 벼루가 과거 시험관을 지냈던 어느 대쪽 같은 선비의 애장품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선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뒤 그 집안의 물건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구해 오신 것이라 했습니다. 선율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꿈속에서 보았던 관복 입은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험관. 그렇다면 이 벼루에 깃든 것이 그분의 원혼이란 말인가? 선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만석 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던 해에 누군가의 모함으로 시험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옥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아들 또한 과거 시험장에서 실성하여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만석 노인은 선율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벼루는 글을 잘 쓰게 해주는 요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집착 덩어리입니다. 대감마님과 조상님들은 이 벼루의 힘을 빌려 장원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 원혼이 찾는 답안지와 도련님 내 글씨를 착각하여 잠시 눈 감아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깨닫고 나면 그 대가로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노인의 해석은 섬뜩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비극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선율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는데 자신이 지금껏 벼루에 썼던 글들이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원혼이 빙의되어 쓴 것이라면 그 대가는 자신의 생명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버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과거 시험 준비를 마치라 하시는데 선율의 절망 섞인 물음에 만석 노인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부적 한 장을 꺼내 선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당집을 찾아가 몰래 받아온 것입니다. 효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밤에 잠드실 때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십시오. 노인이 나가고 난 뒤 선율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전보다 더욱 무겁고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만석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벼루 안에 있는 존재는 억울하게 죽은 시험관이며 그는 자신의 아들의 진짜 답안지를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이 벼루 속에서 헤매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선율은 벼루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정말 아드님의 답안지입니까? 하지만 대답 대신 벼루의 먹물이 끓어오르듯 부글거렸고 촛불이 순간적으로 파랗게 변했다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갑자기 방문 밖에서 선율아 자느냐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와 선율은 화들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진대감은 술에 취해
불쾌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책상 위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저 밖에 친척들이 너만 보고 있다. 이번에 꼭 장원을 하여 우리 가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천하에 떨쳐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지 오로지 종이 위에 적힌 글씨의 힘참만을 칭찬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벼루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듯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웅웅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려대며 책상 위의 붓과 종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율은 공포에 질려 벽으로 물러섰지만 벼루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더니 점점 뚜렷해져서 관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형체는 얼굴이 뭉개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눈만은 시뻘건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며 선율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여 말했는데 선율의 머릿속에는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내놔라. 내 아들의 것을 내놔라. 너희들이 훔쳐간 그 합격증을 내놓으란 말이다. 선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단순히 벼루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과거 시험장에서 이 벼루에 깃든 힘을 이용해 누군가의 답안지를 훔치거나 바꿔치기 하여 장원 급제를 해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원호는 단순히 답안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아들의 인생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율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원혼에 대한 연민과 가문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율이 울먹이며 빌었지만 원호는 듣지 않고 검은 손을 뻗어 선율의 목을 조여오는 심업을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 선율은 의식이 흐려졌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와중에도 벼루가 딱 하고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 노인이 조반을 들고 왔을 때 선율은 책상에 엎드려 기절해 있었고 방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지러웠습니다. 노인이 놀라 선율을 깨우자 선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는데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루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만석 노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석 아범, 나는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이 벼루의 한도 내가 풀어야겠네. 선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밖에는 간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벼루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는데 벼루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율은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위험한 의식을 치르기로 마음먹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가 모두 잠든 깊은 새벽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오늘 밤이 바로 그 원혼이 죽음을 맞이한 기일지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진대감댁의 기와지붕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비는 내리지 않으면서도 축축한 습기가 집안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화초들은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시들었고 우물가에 놓인 두레박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에도 삐거덕거리며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이유 없이 오한을 느끼며 하나둘씩 몸져눕기 시작했고 건장한 머슴들조차 밤이 되면 뒷간에 가기를 무서워하며 방 안에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대감 댁에서 흘러나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율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벼루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벼루는 이제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 핏빛을 띠며 기이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만석, 노인이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고 선율은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으로 벼루의 표면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손끝에 닿는 감촉이 돌처럼 딱딱하지 않고 마치 물렁한 살점처럼 느껴져 선율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떼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분명히 비릿한 냄새가 나는 피였습니다. 그 순간 선율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방 안의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어느 과거 시험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줄지어 앉아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단상 위에는 근엄한 표정의 시험관이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율은 그 시험관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는데 그는 바로 꿈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원혼의 생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쪽같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부정을 저지르는 자가 없는지 살피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정의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선율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걷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시험관 몰래 답안지 2장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범인은 놀랍게도 선율의 증조부였고 바꿔치기 당한 답안지는 시험관의 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증조부는 미리 매수해둔 하급 관리에게 눈짓을 보냈고 관리는 능숙한 솜씨로 훌륭하게 작성된 시험관 아들의 답안지 위에 증조부의 이름을 덧붙여치기 했던 것입니다. 선율은 그 비열한 현장을 목격하고 소리쳐 말리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은 투명 인간처럼 그들을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바뀌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시험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벽을 긁으며 절규하고 있었는데 내 아들의 글이다. 그것은 내 아들이 밤새워 익힌 문장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감옥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쓴 답안지가 도둑맞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자신이 아들에게 답을 유출했다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피를 토해 바닥에 굴러다니던 벼루에 뱉으며 저주를 남겼습니다. 내 눈이 벼루에 박혀 영원히 도둑놈들의 자손을 지켜볼 것이다. 선율이 헐떡이며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방바닥에 엎드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책상 위의 벼루는 마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어 속이 시원하다는 듯이 붉은 기운을 거두고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율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요강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는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죄책감 덩어리가 울컥하고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자랑하던 장원급제의 영광은 모두 남의 재주를 훔친 도둑질이었으며 형님들이 죽어간 것은 그 도둑질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진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율아, 약을 지어왔다. 기운을 차려야 글을 쓸 것 아니냐. 아버지는 탕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탕약 냄새조차 선율에게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진 대감은 아들의 창백한 안색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책상 위의 벼루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벼루가 어떤 물건인지,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그저 가문의 영광만을 쫓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선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만약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래도 이 과거를 보아야 합니까? 진대감은 아들의 뜬금없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탕약 그릇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는 게냐. 조상님들이 돌봐주셔서 누리는 복을 감사히 여겨야지 감히 피눈물이라니. 아버지의 호통은 방안을 울렸지만 선율의 귀에는 그 호통 소리보다 벼루 속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진대감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고 선율은 홀로 남아 탕약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쏟아버렸습니다. 땅에 닿은 탕약은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는데 마치 땅조차도 이 집안의 것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선율은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저주받은 벼루를 이용해 거짓된 글을 쓰지 않을 것이며 도둑맞은 과거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죽은 시험관과 그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며 형님들의 넋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성 노인이 몰래 선율의 방을 찾았는데 그는 선율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밤이 그분의 기일이라 하셨죠.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을 개들이 짖지도 않고 꼬리를 감추고 닭들이 초저녁부터 툴을 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깨끗한 백지 한 묶음과 맑은 정화수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시키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선율은
만석 노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만석 아범. 오늘 밤 나는 과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을 걸세. 대신 이 벼루에 담긴 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네. 만석 노인은 놀란 눈으로 선율을 바라보았지만 선율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선율은 책상을 방 한가운데로 옮기고 벼루를 정중하게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2개 더 켜서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지자 집안의 모든 소리가 뚝 끊기고 정막만이 감돌았는데 그 고요함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겁고 위태로웠습니다. 선율이 벼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벼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떨리기 시작했고 벼루 안에 담긴 먹물이 솟구쳐 올라 공중에서 흩뿌려졌습니다. 먹물 방울들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멈춰서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흔이라는 글자가 수없이 반복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율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정화수를 벼루에 붓고 천천히 먹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압니다. 우리 조상이 당신에게 지은 죄를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선율이 나지막이 읊조리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입김이 서려 나왔습니다. 벼루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는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 선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만은 선명하게 선율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원호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갚는다고 네가 무엇으로 갚는다는 말이냐. 내 아들의 잃어버린 인생을, 나의 찢겨진 명예를 내 놈이 어찌 갚는단 말이냐. 원혼의 분노에 방 안의 문풍지가 찢겨나갔고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선율은 흔들리지 않고 붓을 들어 백지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험 답안이 아니라 조상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비는 사죄문 자죄문이었습니다. 선율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벼루는 먹물을 내어주면서도 선율의 생기를 빨아들이려 했고 선율의 팔에는 핏줄이 터져 붉은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부가 훔친 것은 당신 아들의 답안지였고 제 아버지가 누린 것은 당신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거짓을 끊어내려 합니다. 선율이 소리내어 글을 읽으며 써내려가자 원혼의 형상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잠옷 바람에 진 대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의 기이한 광경을 보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선율이 쓴 글의 내용을 듣고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조상을 능멸하고 가문을 망치려 드느냐. 진 대감은 선율의 붓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벼루가 뿜어내는 기운이 진 대감의 접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쓰러진 진 대감은 공포에 질려 벼루 위에 떠있는 검은 형상을 그제야 똑똑히 보게 되었고 입을 떡 벌린 채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정하고 외면해왔던 가문의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선율은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글을 세상에 알리고 훔친 명예를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드님의 이름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선율의 진심 어린 다짐이 담긴 글귀가 완성되어 갈수록 벼루의 검은 연기는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원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혹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듯이 형체를 흩뜨렸다가 다시 모으기를 반복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마당의 회화나무 가지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자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깨어 불안에 떨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선율은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붓에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벼루와 함께 묻고 다시는 이 집안에서 거짓된 벼슬아치가 나오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가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벼루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귀를 찢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지만 동시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선율은 탈진하여 붓을 놓쳤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원혼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선율은 이 일을 집안 내의 비밀로 덮어두지 않고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벼루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벼루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선율은 고통을 참고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비키십시오. 저는 마당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저주를 끝내러 갈 것입니다. 선율은 벽에 기대어 떨고 있는 아버지를 지나쳐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나서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선율을 때렸지만 그는 벼루를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집안의 하인들과 만석 노인도 소란을 듣고 나와 처마 밑에서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선율의 모습과 그를 감싸고 있는 검은 연기의 형상이 번갈아 나타났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 선율은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제사장이 되어 거대한 원혼과 최후의 단판을 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벼루 속의 원혼은 마당으로 나오자 더욱 거대해져 집 전체를 삼킬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 놈이 진정 그것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 내 가문의 영광도 내 목숨도 함께 깨어질 것이다. 원혼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으르렁거렸습니다. 선율은 비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목숨이 깨어지더라도 거짓된 영광보다는 낫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것이 당신께 드리는 제 진심입니다. 선율은 벼루를 높이 치켜들었고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번개 줄기가 마당으로 내리꽂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진대감 댁의 마당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난데없는 날벼락과 진대감 댁 쪽에서 솟구치는 기이한 검은 연기를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실로 기괴하고도 충격적이었는데 평소 얌전하고 책만 읽던 선율 도령이 빗속에 홀로 서서 하늘을 향해 벼루를 치켜들고 있었고 그 주위를 사람 형상을 한 검은 안개가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 검은 형상은 흉측한 귀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마당을 맴돌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지만 발이 얼어붙은 듯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선율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사죄문 자죄문을 꺼내어 비에 젖지 않도록 벼루 밑에 단단히 받쳐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하늘 그리고 원혼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청껏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조차 뚫고 나갈 만큼 결연하고 또렷했습니다. 들으시오. 이 벼루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죄악의 증거요. 나의 증조부는 남의 답안지를 훔쳤고 나의 아버지는 그 도둑질을 묵인하며 헛된 명예를 탐했소. 선율의 외침이 이어질 때마다 담장 너머의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그동안 진대감댁을 명문가라 우러러 보았던 시선은 순식간에 경멸과 탄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방 안에서 기어나온 진대감은 아들의 폭탄 같은 선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맨발로 빗물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이놈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네가 미쳐서 집안을 아주 작사를 내는구나. 진대감은 체면도 잊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선율에게 달려들어 벼루를 빼앗으려 했지만 벼루를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진대감을 가로막았습니다. 진대감은 허공에 부딪혀 뒤로 나뒹굴었고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집안은 끝이다. 제발 그 벼루만은 깨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처절한 절규에도 선율은 흔들리지 않고 원혼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탐욕의 말로입니다. 당신의 아드님이 잃어버린 장원급제의 영광은 이런 추악한 욕심쟁이들이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율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벼루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모든 거짓을 부수고 당신 아드님의 이름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사죄를 받으시고 구천을 떠도는 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선율은 벼루를 들어올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넓은 대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꽂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벼루 속의 검은 연기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더니
선율의 팔을 휘감으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호는 오랜 세월 동안 벼루에 갇혀 있으면서 그 물건 자체와 한 몸이 되었기에 벼루가 깨지는 것은 곧 자신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벼루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선율의 손바닥을 태울 듯이 고통을 주었고 귓가에는 안 돼, 아직은 안 돼 라는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율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벼루를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도 선율의 의지를 도우려는 듯 머리 위에서 거대한 번개줄기가 번쩍이더니 마당의 회화나무를 강타하여 가지 하나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 굉음과 함께 선율은 기합을 지르며 벼루를 돛돌 위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는 단순히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쇠종이 깨지거나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둔탁하고도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벼루는 단번에 깨지지 않고 돛돌 위에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며 격렬하게 진동했고 그 표면에 새겨져 있던 기묘한 문양들이 붉은 빛을 토해내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선율은 포기하지 않고 튀어오른 벼루를 다시 잡아 이번에는 자신의 이마가 찢어질 듯한 기세로 다시 한번 돛돌에 내리쳤습니다. 부서져라. 거짓된 영광아 사라져라. 억울한 원하나 풀려라. 두 번째 충격의 벼루는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가운데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피처럼 솟구쳐 나와 빗물과 섞여 마당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액체에서는 수십 년 묵은 썩은 내가 진동하여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하게 만들었지만 선율은 그 악취를 정면으로 들이마시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벼루가 돛돌에 부딪혔을 때 마침내 벼루는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파편을 튀겼습니다. 그 순간 깨진 벼루 조각들 사이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더니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연기는 허공에서 거대한 사람의 얼굴을 만들었는데 그 표정은 더 이상 분노나 원한에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평온하고 시원섭섭한 표정이었으며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호는 선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밤하늘의 구름 속으로 천천히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원혼이 사라지자마자 거짓말처럼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뚝 그치고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난장판이 된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청명하여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마당의 흙탕물 위에는 깨진 벼루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검던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던 검은 물은 맑은 맹물로 변하여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진대감은 벼루가 깨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보물이자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벼루가 한 줌의 돌 조각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가문은 망했어. 진대감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는 처량하게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단순히 벼루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왔던, 아니 스스로 대짜매였던 허영심의 껍질이 깨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선율은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만 만석 노인이 재빨리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장하십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만석 노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웅성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대감 댁을 두려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 늙은 진대감과 피 묻은 손으로 멍하니 서 있는 선율을 보며 연민과 동정을 느꼈고 비로소 이 집안도 자신들과 똑같이 아픔과 죄를 가진 사람들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선율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가 큰 용기를 내었구려. 조상의 허물을 덮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인데 자네 덕분에
이제 이 마을에도 흉흉한 소문은 사라질 걸세. 촌장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진대감댁이 몰락했다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선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샀고 거짓으로 쌓은 탑을 스스로 무너뜨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비록 장원급제의 꿈은 날아갔지만 선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선비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선율은 만석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흙탕물 속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옷소매로 아버지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벼루는 깨졌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거짓된 명예가 사라졌으니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대감은 아들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힘없이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등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처럼 굽어 있었지만 그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던 위압적인 도끼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마당을 정리하고 깨진 벼루 조각들을 쓸어 담으려 했지만 선율은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냥 두어라. 내일 날이 밝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것이다. 그분도, 그분의 아들도,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욕심도 모두 함께 묻어야 한다. 선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대감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선율은 쳇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더 이상 썩은 내나 비린내는 나지 않았고 흙냄새와 풀냄새만이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의 닭들이 우렁차게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지난 며칠간의 불안한 울음이 아니라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하늘은 티 없이 맑게 개어 있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물기를 머금어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진대감댁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안을 들여다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새 별일 없으셨지요?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사가 오가는 그 풍경은 이 집이 더 이상 고립된 성이 아니라 마을의 일부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석 노인은 부엌에서 따뜻한 흰죽을 쑤어 상을 차렸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과 맑은 간장,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선율은 밥상을 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대감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울했지만 어젯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왠지 모를 허탈함과 평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율이 밥상을 내려놓자 진대감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선율은 조용히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아버님. 속을 비우셨으니 이제 채우셔야지요. 맑은 죽처럼. 이제 우리도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죽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과거를 보러 가지 않을 셈이냐? 그 질문에는 미련보다는 체념과 확인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제 실력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집을 지키고 땅을 일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깨진 벼루 조각을 모아 뒷산으로 가져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맑은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참새들이 날아와 그 웅덩이에서 목을 축이고 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선율은 아버지의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섰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마당에 회화나무를 올려다보며 어젯밤 떠나간 원혼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갔기를, 그리고 자신의 형님들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안정되자 마을 사람들은 떡과 과일을 들고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예전처럼 거칠애 뿐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발길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다시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진대감댁은 이제 장원급제하는 무서운 집이 아니라
큰 빚을 갚고 다시 태어난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선율은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난생 처음으로 사람 사는 재미와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대감은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했고 가문의 몰락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율 또한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들, 즉 가세가 기울고 명예가 실추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성공 뒤에 숨어떨며 지내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더라도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선율은 낡은 붓을 꺼내어 종이 위에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벼루도 먹물도 없이 그저 맹물에 붓을 적셔 마른 종이 위에 글씨 연습을 하는 신념만 했습니다. 글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선율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문장들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는 보이지 않는 글씨를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밤마다 들려오던 귀신 소리 대신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진대감댁 마당에 벼락을 맞았던 회화나무에도 어느새 새살이 돋아나고 푸른 잎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벼루가 깨지면서 마당을 뒤덮었던 검은 기운과 비린내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대신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볕만이 가득 채워져 집안 전체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온기로 감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집을 두고 귀신이 나온다거나 단명하는 집안이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친근한 이웃집으로 여기며 오가다가 들러 목을 축이거나 담소를 나누고 가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선율은 이제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과 함께 밭을 갈고 흙을 만지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며칠을 알아눕기도 했지만 땀 흘려 일하고 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가치가 책상 앞에 앉아 헛된 공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 갔습니다. 흙에서 정직하게 자라나는 곡식들을 보며 선율은 노력 없이 얻으려 했던 지난날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되새기며 마음의 밭 또한 기경해 나갔습니다. 진대감 또한 몰라보게 변했는데 그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족보를 들먹이며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낡고 편한 무명옷을 입고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소일거리를 찾았고 가끔은 마을 정자에 나가 노인들과 장기를 두며 소탈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세는 예전만 못하여 하인들의 수도 줄이고 반찬 가지수도 줄었지만 진대감의 얼굴에 서려있던 탐욕스러운 그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편안한 주름이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선율의 사랑방에서는 다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혼자만의 영달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였습니다. 선율은 글을 배우고 싶으나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천따지 거물 현 누루황.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잡고 서툴게 글자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선율은 그 어떤 장원급제의 영광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석 노인은 마당을 쓸다가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곡소리와 벼루 가는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잠 못 이루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 마음 편히 낮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가끔 깨진 벼루 조각을 묻어둔 뒷산 언덕을 바라보며 그곳에 잠든 원혼도 이제는 이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율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벼루는 시장에서 산 가장 싸구려 돌 벼루였는데 먹을 갈면 거칠거칠한 소리가 나고 먹물도 곱게 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율은 그 투박한 벼루를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겼으며 아이들에게도 항상 강조했습니다. 좋은 벼루가 명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명문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갔고 그 글씨에는 거짓없는 순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고 선율과 아이들은 장대를 들고 감을 따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진대감도 뒷짐을 지고 나와 떨어진 감을 주워 옷소매로 슥슥 닦아 아이들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들이 대감마님 고맙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호통을 쳤을 그였지만 이제는 손자 같은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율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도 발벗고 나섰는데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대신해 편지를 써주거나 관청에 낼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권력을 얻는 데 쓰지 않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함으로써 마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선비님이라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신뢰받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것은 벼슬보다 더 값진 명예였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선율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도 시험을 위한 답안지도 아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짐하는 일기였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하얗게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화로의 온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선율은 먹을 갈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벼루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거짓된 삶을 살았겠지. 그 원혼이 나를 구해주었구나. 그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악몽을 회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만석 노인이 갓 구운 고구마와 동치미를 쟁반에 담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밤이 깊었는데 출출하시지요. 이거 좀 드시고 하십시오. 노인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선율은 붓을 내려놓고 노인과 마주 앉아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는데 달콤하고 따뜻한 고구마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방 안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듬해 봄 선율은 마을 촌장의 추천으로 고을의 작은 서당 훈장 자리를 정식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녹봉은 적고 이름 없는 자리였지만 선율은 그 어떤 관직보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서당으로 향하는 첫 출근길에 깨끗한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진대감은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거라.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자랑스럽다는 말에 선율은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율도 나이가 들고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들 중에는 훗날 나라의 동량이 되어 바른 정치를 펼치는 이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찾아와 감사의 절을 올릴 때마다 스승님의 서재에 놓인 그 투박하고 달아빠진 돌 벼루를 보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선율의 가르침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이었기에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진대감은 천수를 누리다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직전 선율의 손을 잡고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율의 도움을 받았던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애도를 표했고 진대감은 벼슬아치의 아버지가 아니라 덕망 높은 훈장님의 아버지로서 존경받으며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선율은 아버지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워 욕심을 버리고 참된 삶을 찾다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율은 마루에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 옛날 벼루가 깨지던 날의 핏빛처럼 강렬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서는 손자들이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가슴 벅차게 밀려와
선율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고맙네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선율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오직 마당의 회화나무 가지만 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율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드님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히 쉬십시오. 그는 이제 그 원혼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에 안도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보리 섞인 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밭에서 갓 따온 풋고추와 나물들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깔스럽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선율이 숟가락을 들자 가족들도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고 오가는 대화 속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이 집안에 깃든 행복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율은 툇마루에 나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마치 그 옛날의 시험관과 그의 아들처럼 다정하게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율은 그 별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불은 햇볕에 말려 뽀송뽀송했고 베개에서는 은은한 풀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밤새워 벼루를 가는 소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귀신의 통곡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풀벌레들의 합창만이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선율은 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쫓기는 악몽이 아니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만발한 들판을 거니는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을 택한 선비의 집은 비록 화려한 기와집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이 평화로운 밤, 여러분도 선율 선비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